지난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기업인 50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프랑스는 4조 원대의 컨테이너선을 중국 조선그룹에 발주했고 중국은 프랑스 에어버스사의 항공기 160대와 헬기 50대를 구매하는 걸로 화답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찾은 명분은 겉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지만 평화회담을 추진하자는 원론적 성명만 나왔을 뿐입니다. 애초에 기업인 50명과 같이 간 것만 봐도 실제 목적은 경제협력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독일의 숄츠 총리가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찾았고 지난달엔 스페인 총리 그리고 조만간 이탈리아 정상도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 외무상도 이달 초 3년 만에 중국을 찾아서 양국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지난 11월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면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한중일로 표기하던 이 정부의 표현도 한일중으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 이후 줄곧 흑자를 기록하던 대중국 무역 수지는 지난해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훈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청취자 여러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진행합니다.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가 10년 만에 내놓은 새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하루에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립니다. 마늘에서 초콜릿까지 18가지 재료로 요리한 경제 이야기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받고 싶은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이름과 연락처,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만 모십니다. 어렵고 지루한 경제 프로그램은 거부합니다. 유익하고 재미있는 홍사훈의 경제쇼. 네, 세계 경제 지형이 지금 커다란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학 레시피 책을 내신 영국 런던 대학 장하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뵙게 되는 거죠. 영국에서도 홍사훈의 경제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직접 들어본 적은 없지만,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들어봤죠. 예. 고맙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좀 물어볼게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게 저도 그렇고, 또 장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2008년에 어쨌든 세계 글로벌 경제위기가 찾아왔었잖아요. 예.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가 또 올 거냐 안 올 거냐. 어떻습니까? 꼭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를 보는 시각 자체를 이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2편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2편. 그러니까 그때 그 금융위기가 제대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제대로 된 그 개혁을 안 하고 돈으로 그냥 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율을 우선 0%로 낮춰가지고 그걸 10년 이상 유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자본주의 역사상 이자율이 0% 이렇게 오래 지속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을 뿐더러 이게 이자율이 0%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야구 팀에 가서 1할 치는 선수나 3할 치는 선수나 연봉을 똑같이 주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0%면 물론 이제 그건 중앙은행 이자율이니까 다른 사람이 돈 빌리려면 1% 그렇죠. 2% 내야 되지만 이자율이 0%면 기본적으로 1% 수익 내는 사람도 돈을 빌릴 수 있고 10% 수익 내는 사람도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0%가 5%가 되니까 이제 5% 이상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이게 다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10년도 더 됐지. 15년 전에 그때 글로벌 경제위기를 그렇죠. 잘 원칙대로 해결했어야 되는데 원칙대로 해결을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이제 미국이랑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미국 같으면은 뉴딜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단순히 그냥 돈 풀고
그 뭐 댐 짓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엄청난 제도 개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은행, 상업은행 분리하고 예, 그게 소위 이제 뭐 글라스 스티걸법 그래가지고 예, 그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유가증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주식, 채권 이런 거 규제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 예금 보험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액트 그래가지고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와그너 액트라 그래가지고 노조 권한을 강화하고 이런 엄청 개혁을 했는데 요번에는 2008년에 그거 난 다음에 한 거 뭐 있어요. 뭐 은행들 자기 자본 비율 좀 높이고 아주 괴상한 파생 상품 못 쓰게 하는 거 말고는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가 비실비실하니까 그냥 자본주의 300년 역사상 최초로 이자율을 0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적 팽창이다 해가지고 돈을 풀었는데 이게 돈을 푸는 게 말하자면 실물 경제로 간 게 아니라 그냥 금융기관들에 푼 거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들이 그거 쌓아놓고 말하자면은 자산 시장에 투자해가지고 자산 인플레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그 이제 그걸 제일 심하게 한 나라 미국하고 영국인데 그 코로나 팬데믹 때 실물 경제는 1년에 마이너스 10%씩 줄어드는데 증권 시장은 매일 상종가를 쳤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하고 실물 경제가 완전히 분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자산 시장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는데 이게 팬데믹 나서 세계적인 공급망이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인플레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괜찮은 것 같던 자산들이 이제 다 부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이자율 0%대 한 2%만 벌면 되겠지 하고 투자해 놓은 게 이자율이 5%가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돈을 안 풀면은 경제가 당장 죽게 생겼으니 돈을 풀 수밖에 없었고 돈을 풀어도 또 지금처럼 물가가 오르지도 않았죠. 인플레가 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풀어야 되는데 푸는 방법이 첫째로 그렇게 자산시장으로. 그럼요. 무차별하게 그냥 자산시장으로 들어가게 풀지 말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그 영국, 미국 이런 데는 인프라도 오랫동안 투자를 등한시해 가지고 안 좋은 게 많고 그다음에 사회들이 노령화가 되니까 이런 어르신들 돌보는 그런 양로시설 같은데 돈을 더 많이 넣어야 이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투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려면은 재생에너지라든가 뭐 배터리 뭐 하여튼 이런 새 기술 투자할 때가 많은데 그런 데로 직접 돈을 넣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은행에다 돈을 일단 주니까 은행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기업들에만 돈 빌려주고 그런 데는 뭐 이 돈을 받으면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현금만 쌓아놓고 있다가 이제 자산 시장에 좀 투자하고 이러니까 돈이 풀리긴 했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물길을 찾아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 하루에 그냥 폭우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그냥 관계시설을 해가지고 물 필요한데 대고 저수지도 만들고 뭐 필요한 데는 펌프도 해가지고 제대로 물을 대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한 번에 홍수를 내버린 거죠. 무차별적으로. 그러니까 그 돈을 풀더라도 그 돈이 실물로 들어가서 어떤 산업의 혁신, 경제 혁신으로다가 써졌으면은 이 꼴이 안 났는데 다 자산시장으로 다 들어가 버려갖고 그러니까 채권, 부동산, 주식 이런 거 다 거품 끼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뭐 어쨌든 조금 이따 지금 유튜브에서 오늘 잘 나오셨다고 한국의 경제 문제점을 좀 자세히 물어달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돈이 그렇게 풀어서 자산 실물로 안 들어가고 자산시장으로 막 이렇게 들어와서 거품을 키울 때 돈을 푼 주체들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미국의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살이 돼서 돌아올 거라는 걸 몰랐습니까? 그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뭐 알았겠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지금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명의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출신입니까?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자기 개인 이익을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분들은 금융가 출신이라 다. 그쪽 시각에서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가에서는 유동성 많고
자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그냥 예.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이 정책과 법을 만드느냐가 그럼요. 사실 예. 그게 포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착취적이 될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그건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그때 펼쳤던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착취적이 돼 버렸군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 2008년부터 거슬러 얘기한 루빈이니 폴슨이니 다 골드만삭스 출신 아니에요. 월가 그럼요. 예. 대변인들이라고 꼭 골드만삭스가 아니라도 월가 출신들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시각이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로 실물로 들어가냐 무슨 양로시설로 가냐 인프라로 가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거기는 그 돈만 돌면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푸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가 성장하는데 겉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게 엄청 부실을 안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경제 침체, 경제 위기가 닥칠 거라고 이제 다들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이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과거 우리 IMF 때도 봤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봤지만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은 사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잖아요.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지금 한국도 우리나라도 미국은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다 치고 한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그럼 해야 됩니까 지금? 근데 일단 이런 상황이 한숨부터 주시네요. 벌어지면 한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큰 일을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미국 같으면은 그냥 자기네 달러 패권이 있으니까 돈 찍어내면 되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약한 나라일수록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미리 이 규제를 잘 해가지고 거품이 안 끼게 했어야 되는데 한번 이게 해서 터져버리면 금융시장 다 개방돼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단기적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을 안 벌어지게 금융시장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더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써야죠. 우리나라 불행히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게 국가 재정이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재부 같은 데서 워낙 돈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또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덴마크 스웨덴 이런 몇 개 선진국들 빼고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부채 이런 게 굉장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보수적인 OECD에서도 한국은 재정 정책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돈만 풀어서 하지 말고 금융을 통해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써가지고 말하자면은 위기를 푸는 방법을 뭔가 좀 더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풀어야겠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좀 긴 얘기고 당장 이제 일이 벌어지면 참 어려울 겁니다. 아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 정부나 이제 전임 정부나 기재부의 스탠스는 항상 똑같았거든요. 그렇죠. 나라 국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균형 재정 그리고 균형 재정 준칙도 계속 이제 법으로 법제화해야 된다고 말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걸 쓰면 될 텐데 왜 안 쓰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자린고비 경제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전 근대적인 재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게 아끼는 거다. 가계는 일반 가계는 그렇죠. 가계는 맞는 얘기죠. 근데 나라에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가계로 보면 수입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나의 지출이 다른 사람의 수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일단 저축해놓은 돈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만 돈이 점점 떨어져 가니까 옛날에
일주일에 제과점 2번 가던 거를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이러면 제과점 주인 아저씨는 빵이 안 팔리니까 밀가루도 덜 사고 계란도 덜 사고 하면 그게 농부들 소득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 전체 입장에서 그거를 봐야 되는 정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적자 재정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옛날 영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 케인즈가 이제 그 한 그 통찰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2011년에 이제 유로권에서 그 뭐 그리스 뭐 이런 재정이 약한 나라들이 난리가 났을 때 들어가 가지고 그 정부 지출을 엄청 깎았거든요. 이거 흑자 재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도리어 늘었어요. 왜냐하면은 GDP가 줄기 때문에 돈을 안 쓰니까. 그러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GDP 대비 부채 비율인데 그냥 부채만 줄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만 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물론 이제 뭐 어떤 정책을 써도 몇 년 동안 이제 망하면은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회복 곡선을 그리긴 했지만 옛날에 비해서 뭐 소득도 엄청 떨어졌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그 전근대적인 그 자린고비 경제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유럽 연합도 하고 뭐 IMF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런 자린고비 경제학을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 지난주에도 지금 그 비상경제장관에 의해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올해 20조 원이 지금 그 구멍날 판이라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추경은 이제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정부 재정은 지금 모자라니 오히려 부족하니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켜서 민간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그 좀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정부 정책이. 아니 뭐 그걸 할 수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 기업들은 정부처럼 적자를 낼 수가 없잖아요. 민간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정부는 민간처럼 단기적으로 돈을 안 벌어도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좀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민간들이 지금 경제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뭐 막 물건도 사던 거 안 사고 이러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이렇게 되면 우리 다음 분기에 투자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겠나 뭐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에서 민간 보고 하라 그러면은 그게 민간이 하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가 줄어도 이렇게까지 줄어들 수 있나. 그렇죠. 아주 뭐 그 쇼킹한 숫자인데 1조 원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나온 건 처음 한 10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를 그 뭐 제 원래 경제학 이론이 항상 맞는 이론은 없다. 상황과 발전 단계와 국제 정세에 따라 거기 맞는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 적자 재정을 써야죠. 그리고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뭐 세수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세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그렇지.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말하자면 적자 재정을 해서 일단 그 마중물. 펌프에 마중물을 붓자는 그런 이론이 이제 바로 케인즈 이론인데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세수가 떨어져서 걱정이라며 자꾸 뭐 법인세 인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자충수 아니에요? 지금 세수 없다고 걱정하면서 그것도 깎겠다고 하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금 깎겠다고 해가지고 그 완전히 그 채권 시장에서 그 맹공해가지고 쫓겨난 게 지난 가을에 영국의 그 트러스 총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원도 마련 안 해놓고 세금만 깎겠다고 하니까 그때 뭐 그런 그 표현이 뭐 바보 프리미엄이라고 그랬어요. 바보 같은 소리니까 완전히 뭐 그 영국 채권 가격 막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시 바꿨잖아요. 그럼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그 들어서면서
정권 초기부터 이제 대대적으로 펼친 정책이 어쨌든 뭐 세수가 이렇게 줄어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초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 이제 감세 정책, 특히 이제 뭐 법인세나 소득세 또 뭐 이런 뭐 부동산 각종 부동산세 이런 뭐 주로 그러니까 좀 그걸 뭐 낙수 효과라고 말할 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좀 민간 투자를 좀 이렇게 깎아주면은 민간 투자가 좀 유도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책 효과가 그러면은 물론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뭐 없다고 증명이 됐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봐서는 이게 그럼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이걸 다시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상황이 바뀌면 정책을 바꿔야죠. 뭐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책을 일단 보류를 해야 되고 영국이 바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트러스 총리가 쫓겨나니까 법인세 인하했다고 한 것 취소하고 다시 그 복구했었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정책 바뀌는 거는 이거 무슨 뭐 지조를 지키는 뭐 독립운동도 아니고 경제 정책은 상황에 맞춰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이 낮다고 꼭 투자 더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금 깎아준다고? 그럼요. 영국 같은 경우는 때처 수상 들어와 가지고 그 이제 낙수 효과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세금 왕창 깎았는데 투자는 도리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년대에는 국민소득 대비 한 뭐 23, 4% 투자했는데 때처가 그렇게 세금 깎고 난 다음에 투자가 17%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물론 언제나 세금을 깎는다고 투자가 안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늘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도리어 안 늘어나는 경우가 더 많고 더 중요한 거는 세금이라는 거는 세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세금 낮은 게 그렇게 좋다면 왜 전 세계 부자들과 전 세계 그 유수의 기업들이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로 가지 않냐. 왜 파라과이예요? 하필이면? 그 나라는 소득세율이 10%고 법인세율이 10%거든요. 워낙 낮구나. 그럼요. 근데 안 가요. 독일 가서 30% 내고 사업하고 스웨덴에서 50% 내고 삽니다. 법인세. 아니 개인 소득세도 10%인데 스웨덴 가서 50% 내고 거기서 살거든요. 왜냐하면 파라과이는 가격이 낮은 대신 가성비가 안 좋단 말이에요. 세금은 낮은데 뭐 인프라도 안 좋고 노동자들 교육도 잘 안 돼 있고 치안도 불안하고 그렇죠. 법제도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러니까 거기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때 중요한 거는 세금 내는 거에 비해서 말하자면 서비스가 좋냐 안 좋냐 그 얘기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낮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뭐 감세 정책 추진할 때 특히 법인세나 뭐 이런 것 특히 법인세가 워낙 큰 우리 세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먼저 깎아주면은 투자나 고용을 많이 하겠지라고 이제 그 논리였잖아요. 그냥 제가 그냥 잘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그냥 생각했던 거는 아니 그러지 말고 투자를 많이 하거나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하면은 그때 세금을 나중에 깎아주면 그렇죠. 어떨까?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못해요? 옛날에도 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뭐 더 투자 많이 하면 깎아준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 거보다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 뭐 수출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면 뭐 금융 특혜 같은 것도 주고 그때 막 정부에서 다 은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이 돈은 빌려갔는데 투자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실적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돈줄 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조건부로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진짜 이거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늘릴 생각이 있으면 투자 이만큼 늘리면 깎아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런 예도 있잖아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이제 기업을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면 그 상속 받은 사람이 뭐 7년인가 10년인가 뭐 이 고용을 유지하고 계속 그 기업을 하면 상속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건이. 근데 조건이죠. 그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업별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매출액 대비 뭐 20% 이상 뭐 투자하면 뭐 깎아주겠다. 아니면은
뭐 너희가 지금 법인세 얼마 내는데 예. 뭐 그거에 뭐 예를 들어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하면 깎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못해요? 그런 생각을 왜 못해? 저 같은 그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왜 먼저 깎아줄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예. 그냥 일단 깎아주는 게 그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그냥 결정이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효과가 있으니까 뭐 이게 정당화된다 하는 건 뒤에 붙는 거고. 예. 오늘에서야 제가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내가 워낙 모르니까 이제 나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라고 이렇게 제가 그런 소리 들을까 봐 제 말이 맞는 거군요. 그럼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한 게 감가상각 특혜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보통 세법에 의해서는 그 뭐 기계를 투자를 하면 뭐 정확히 그때 퍼센트가 몇 퍼센트는 잘 기억 안 나요. 예를 들어 1년에 25%씩 그걸 감가상각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이런 때는 뭐 해에 따라 달랐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투자하면 첫 해 100% 감가상각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붙여야죠. 그리고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주요 경제 정책이 그리고 국정 과제가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에 강조해 왔단 말이에요.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지금 지금 현 상황 한국의 경제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 그러니까 맡겨두자는 거잖아요. 이거는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자유 뭐 이런 게 그 워낙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옛날에 군부 독재하고 그래가지고 자유라면 무조건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유라는 얘기가 나오면 누구가 무엇을 할 자유냐 그걸 물어봐야 돼요 우선. 누구한테 자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19세기에 미국에서 자유무역을 제일 지지한 사람들은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입니다. 그 그렇죠. 사람들은 지주여 가지고 그 노예들을 써서 농작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영국이나 유럽에 그걸 팔고 제조업 제품을 수입을 해오면 질도 더 좋을 뿐이라 값도 더 싸요. 그렇죠. 그때 워낙 미국이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북쪽에 있는 제조업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제조업을 키울 수 없으니까 일단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실력을 키운 다음에 유럽하고 경쟁을 하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고 그 사람이 이제 발명한 그 유치산업 보호론이 우리나라도 그 60, 70년대, 80년대 경제 개발할 때 그 이론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자유를 한편으로는 최고로 그 자유무역 이런 걸로 해서 자유를 최고로 한다는 사람들이 노예들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 1973년에 칠레에서 피노체트 장군이 대통령궁을 폭격기로 폭격을 해가면서 쿠데타를 해가지고 집권을 했는데 그 이제 쫓아낸 대통령이 아옌데라고 뭐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대단한 좌파도 아니지만 이제 남미는 워낙 좀 그 우파 정권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남미 기준으로는 좀 좌파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3천 명을 죽이고 피노체트가 군부 독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소위 자유시장 경제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리드만, 하이에크 이런 사람들이 피노체트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자유는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는 둘째예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자산가들이 자기 자산을 써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하는 자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그 신조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런 자유를 침해하려고 했던 아이엔데를 쫓아내고 군부 독재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정부가 뭐 그런 자유를 의미하는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예를 든 게 말하자면 자유라는 개념이 도대체 누가 뭘 할 자유를 얘기하는 거냐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논란이 되는 69시간 뭐 노동제 이런 거는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오래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자유지만 우리가 또 물어봐야 될 거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자진해서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절대로 그런 자유가 있다고 해도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자유가 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각하는 자유의 개념은 사회 구조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상황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뭐냐면은 강도가 와가지고 머리에 총 들이대고 자 너한테 선택의 자유를 줄게. 지갑을 내놓던지 총을 맞던지 해라 하면 누구나 다 지갑 내놓지. 자유롭게 지갑을 내놓겠죠.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사회 구조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69시간을 일해야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이제 우리나라 옛날이나 지금 후진국들 얘기하면은 정말로 독극물 쓰는 공장에 가서 거기서 일하면 5년 10년 있으면 아파가지고 죽을 거 뻔한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진해서. 근데 그 자진이 진짜 자진이 아니거든요. 사회 구조가 강제한 국가가 막아줘야죠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라는 게 있는 거고 규제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자유라는 수사로 치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뭐 69시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그 노동 정책도 그러니까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69시간을 매주 69시간을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총량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한 주를 69시간을 시키면은 그다음에 이제 휴가를 뭐 한 달 이렇게 모아서 제주도 가서 한 달도 살 수 있게 뭐 이런 취지다라고 하는데 사실 현실로 봤을 때는 저희 KBS만 하더라도 뭐 다른 어떤 그 직장을 보면은 69시간을 시키는 그 사업주가 한 달을 휴가를 보내주겠느냐. 그렇죠.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겠느냐는 그렇죠. 그러니까 건데.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80년대 이런 때 대학 다닌 사람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정부가 하는 얘기하는 자유의 개념은 그 사회과학 공부를 안 한 자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게 물론 자유의지도 있지만 사회 구조에 의해서 규정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무시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말로 그 돈을 많이 벌고 어디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그런 식으로 해서 69시간 하고 나 어디 가겠다 하는데 사업주가 뭐라고 하면 그래 그럼 관둬 나 딴 데 가서 일할게 이런 자유가 있죠. 근데 그러지 않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69시간 일하고 겁나서 딴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실력 없어서 기술 없어서 딴 데도 못 가고 겁나가지고 휴가 간다고도 못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쨌든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이제 법 쪽에 그 주로 평생에 계셨었으니까 뭐 후보 시절에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안 받고도 일하고 싶다 그 더 낮은 금액으로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걸 일을 못하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한 국가를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런 부분이 좀 그 다 이제 좀 그 고려하고 정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은 한쪽 얘기만 듣고 정책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고용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그 사회에서 공급이 잘 안 되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무 때나 어디 갈 수 있는 또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얘기만 들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은 더 유연하게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들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는 지금 그 노동시간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단계에서는 생산성을 가지고 승부할 단계인데 그거 노동시간 아니 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1980년대 아젠다지 21세기 아젠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노동의 유연성을 얘기하려면 노동의 질적 유연성을 얘기해야 됩니다. 질적 유연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또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게 그 세상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던 일의 초점도 바꾸고 또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이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야 지금 할 단계에 와 있는 나라인데 지금 노동 시간은 국민소득 3,000불 때 할 수 있는 얘기지 지금 할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은 한쪽 얘기만 들어서 이 정책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한쪽 얘기만 듣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생각하는 아젠다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하면 생산성 높이고 삶의 질 높이고 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시기에 갑자기 무슨 뭐 노동시간 이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하나 노동정책 얘기하니까 마이크 쪽으로 좀 더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죄송한 방송이 뭐 한국 방송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노동정책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그 경제뉴스에서 나왔지만은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일종의 좀 서로 싸우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의 노조 문제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우리나라 어쨌든 노동조합이라는 게 기업별 노조로 이제 태생 출발하다 보니까는 지금에 와서 보니 정말 제가 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기주의가 생기죠. 노조를 완전히 이건 적대시해서 노조는 싸워 이겨야 할 뭐 적이기까지야 아니겠지만 싸워 이겨야 할 대상이다라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글쎄 이제 뭐 노조를 이제 반대하는 거는 말하자면 정치적인 입장이죠. 뭐 노조가 세다고 해가지고 경제 안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데 가면 노조 조직률 80% 90%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나라는 노조들의 역기능이 별로 없는 게 이게 산별 노조 정도가 아니라 전체 노조가 이제 거의 뭐 큰 분야별로 사무직 노조 블루칼라 노조 이런 식으로 그냥 크게 묶여 있어가지고 산업별 노조보다 더 큰 카테고리로. 그러니까 그런 기업 노조들의 이기주의 같은 게 없죠.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나라는 노조 조직률은 그런 데보다 뭐 훨씬 낮아서 한 30-40%밖에 안 되지만 거기 또 무슨 하다못해 실업자 노조까지 있잖아요. 프랑스는 그리고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의 노조 조직률은 사실 한국하고 비슷해요.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 정도 되는데 프랑스는 그 산업별 대표 노조가 교섭을 하면은 그걸 전 사업장에 다 강제로 적용시켜버리는 그게 국가가 그런 나라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실업자 노조가 있을 정도로 말하자면 노조들 자체가 자기네 개인의 이익만 보는 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전체 이익을 본다 이런 태도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뭐 노조뿐이 아니라 모든 제도가 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은 순기능을 살리고 역기능을 줄이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역기능이 좀 보이면 그냥 이거 다 없애버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점점 경제가 복잡화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떤 개인이 뿔뿔이 흩어져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뭐 노조가 됐건 뭐 노사협의회가 됐건 이런 서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가 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 입장도 지금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뭐 전기차 문제도 배터리 문제도 그렇고 중간에 끼인 상태가 뭐 어떻게 보면 입장이 곤란할 것도 없는데 좀 누구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과거에 서로 필요한 걸 주고받는 사이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서로 필요한 게 양쪽에 있었잖아요. 주고받는 사이 그게 사실 뭐 세계화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좋은 시대가 이제 다 지나버린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미국하고 중국은 물론 이제 군사 패권 그게 걸려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뭐 아주 첨단 반도체 이런 데서는 대립하겠지만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옛날 미소 체제 경쟁 이거하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때는 완전히 경제권이 다 고립이 돼가지고 그냥 군사적인 싸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미국에 중국 물건 수입 안 하면은 사람들이 살 물건이 없죠. 그리고 물가가 다른 나라에서 갖고 온다 그래도 물가가 얼마나 비싸지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미국 기업들이 다 알아서 가가지고
가격 낮추고 그렇지. 하려고 예, 거기다 생산을 집중해서 예. 그런 건데 물론 뭐 아주 장기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게 3, 40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라 예. 하루아침에 못 바꿔요. 최소한 1, 20년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미국은 중국하고 그런 면에서 공생을 해야 되고 예.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국채만 13%인데 그런 나라하고 어떻게 관계를 단절해요. 옛날 미소 대립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 미국하고 중국은 한편으로는 으르렁거리면서 예. 계속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할 거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거기서 혼자 무슨 열려문 세워달라고 하는 건지 나서가지고 예, 뭐 할복자살하겠다고 막 다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예. 세계화가 끝난 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절대 겉으로 봐서는 정말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이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 속으로 뒤로는 그러니까 다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그 숫자를 보면 예. 예. 지금 예를 들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970년대부터 그 중간치 임금이죠. 이제 평균이 아니라 예, 중간치 임금이 거의 안 올랐거든요. 예.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살았겠어요. 중국에서 싼 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지. 자꾸 실질적인 물가가 떨어지니까 살았다고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그런 그 소비자 대출 같은 게 늘어나면서 빚더미도 있지만 예. 예.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중국에서 물건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물가를 올려버리면 당장 그게 이제 그 충격이 오는 거죠. 미국 정권에 그러니까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소득이 정체됐어도 그렇죠. 예. 물건값이 중국 덕분에 예. 싸졌으니까 그럼요. 예. 그거로다가 미국 국민들이 불만이 없었는데 만약 여기서 중국하고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빠이빠이 해서 버리면은 물가가 올라버리면 미국 국민들이 그걸 용서를 못할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 안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그럼 애매합니다. 지금 어쨌든 한국은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반도체에서 일단 첨예하게 지금 이 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이 뭐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뭐 거의 대놓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한쪽을 택해라. 그렇죠. 예. 중국에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상당한 양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저기를 점진적으로 철수해라라고 암묵적으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로 봐서는 그럼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뒤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으르렁거리지만 뒤로는 이렇게 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잘 지내자 우리 악수하고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첫째로 미국이 원래 그런 나라입니다. 미국은 원래 실용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나온 철학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실용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자기네가 뒤처졌을 때는 유치산업 보호론 해가지고 100년 이상 엄청난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올라선 나라고. 그렇지. 2차 대전 후에도 뭐 겉으로는 뭐 우리는 산업정책 이런 거 안 한다고 하면서 국방연구라는 명목으로 컴퓨터, 인터넷, GPS, 터치스크린, 반도체 다 개발해가지고 그 기술을 말하자면은 공짜로 줘가지고 생긴 게 실리콘밸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엄청난 산업정책을 한 건데 남들한테는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70년대 일본 차가 확 밀려드니까 뭐를 발명했는지 아세요? 자발적 수출 억제라는 걸 발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차에 사실상 쿼터를 부과를 해가지고 뭐 정확히 대수가 몇 대인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뭐 30만 대 이상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미국 정부가 그 부과한 게 아니라 일본 기업들이 자진해서 자기네가 그 수출을 억제했다고 발표를 했다고요. 일본 정부가 자진해서?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특별히 미국이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런 나라니까 우리는 그거를 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외교관이 아니고 뭐 반도체 산업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뭐를 해라 이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한쪽에 완전히 붙을 수가 없어요. 붙으면 안 되고 대만이랑 중국은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뭐 그 중국한테 뭐 먹힐까 봐 겁나니까 붙어야 되는 거고 일본은 세계에서 무역 의존도가 제일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한쪽하고 안 놀아도 그만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일본은 그렇지. 무역 의존도가 GDP 대비해가지고 12%, 13% 이런 나라고 우리나라는 기본 30% 높은 애는 40%가 넘는 나라인데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이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일본도 뭐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안 놀면 자기들이 손해 보는 면이 있겠지만 일본은 그거를 해도 어느 정도 감수가 되는 수준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이 제1의 시장인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상황이 다르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조금 그 단순해 가지고 숫자로 표현을 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무역 의존도가 3배인데 그렇게 무역 관계를 위협받는 행동을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뭐 반도체 업계하고 외교관들이 상의해서 하실 일이지만 저는 하여튼 여기서 최대한 줄타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미국은 자기네한테 붙으라고 압박하겠지만 최대한 그거를 너무 붙지 않아 가지고 중국하고 척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척을 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 사실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라는 그걸 당연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한국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그걸 당연히 인정하고 다만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게 아마 중국의 입장일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중국을 애써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10번 얘기했지만은 일부러 그렇게 굳이 막 그러니까 굳이 거리를 둘 필요 없죠. 왜 한중일 하던 걸 한일중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한중일 여태까지 잘 말했던 걸 한일중으로 말하는 게 조금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압박하니까 미국 쪽에 좀 더 가겠다 뭐 이런 거는 중국도 뭐 겉으로는 너 그러면 안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괜히 나서 가지고 속된 말로 염장지르게 그런 뭐 한중일 하던가 한일중하고 뭐 한미일 동맹 강화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그 중국이 안 좋아하겠죠. 엄밀히 말해서 한미일은 동맹이 아닙니다. 한미와 동맹이고 미일이 동맹이지. 그렇죠. 자, 뭐 이번에 10년 만에 새 책 그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고 하시잖아요. 레시피가 음식 요리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장 교수님 혹시 요리 잘하세요?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죠. 이 책이 그러니까 각종 요리 이거 마늘 무슨 이거로 해서 경제를 풀어냈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음식 먹는 것도 취미고 요리하는 것도 취미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이 잡학을 좋아해서 음식에 관련된 여러 어떤 거는 중요한 사실 어떤 건 뭐 별 필요는 없는데 재미있는 사실 이런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근이 우리는 다 그냥 당근하면 오렌지색 생각하지만 원래 당근은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렌지색 당근은 17세기에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네덜란드에서 발명한 거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상황부터 해가지고 이 바나나라는 게 옛날에 소위 요즘 그 옷가게 있죠. 바나나 리퍼블릭 그게 이제 그 이름에 나온 기원이 옛날에 그 미국의 그 바나나 회사들이 그 중남미에 이제 거기에 진출해 가지고 바나나를 길러서 이제 갖고 오면서 이제 그 나라들이 허약하니까 그냥 완전히 쥐고 흔들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대통령 나오면 쿠데타라고 돈도 되고 정 수틀리면 막 미국 해병대가 쳐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옛날에 그 학창 시절에 읽었던 그 마지막 ipse 그런 소설의 이제 작가인 오 헨리라는 사람이 그쪽 나라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바나나 공화국이다. 그러니까 바나나로 모든 게 좌지우지되는 데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런 중요한 음식으로? 사실 중요하지 않은 사실을 해가면서 이제 18가지 음식 재료를 써서 이제 그 음식 얘기를 하다가 그걸 묘하게 틀어서 경제학으로 바꿔서 말하자면 독자들이 실수로 경제학을 읽으시게 하는 이제 그렇군요. 이상한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맛있는 음식 맛있는 식당보다는 많이 주는 식당이 저는
저는 더 좋더라고요. 아니 뭐 양도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런던대 장하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